유럽 방산 시장 공략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한국의 한방을 빼앗긴 프랑스와 독일 등 기존 유럽 방산 강국들은 잃어버린 파일을 되찾기 위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은 지상전 무기의 사료라 일컬어지는 탄약에 대해 공격적 투자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일례로 독일 라인메탈은 우크라이나 키이우의 탄약 공장 건설 계약을 마친 데 이어 헝가리 탄약 공장까지 인수했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협상이 지난 7월 한 달 동안 이루어진 결과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유럽 탄약 시장 재공략 채비를 서두르고 있는 독일의 현 상황과 대한민국 방산 기업의 대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7월 29일 독일 라인메탈은 헝가리 바르팔로타에 있는 탄약 공장을 인수했습니다. 다음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된 계약 내용에 따르면 원래 이 공장은 헝가리 잘레이게르세그에서 제작된 부품을 공급받아 KF-41 링스보병 전투 차량용 30mm 탄약을 생산해왔는데요. 라인메탈은 생산 설비 개보수를 통해 30mm 탄약뿐 아니라 주력 전차용 포탄을 생산, 이를 헝가리 방위군을 포함 나토군 전체에 보급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헝가리 탄약 공장 인수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라인메탈은 우크라이나 정부와 키이우 탄약 공장 건설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라인메탈 측은 빠르면 8월 중 공사가 시작될 것이며 2년 안에 공장을 완성해 2027년이면 탄약 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부지를 제공하고 라인메탈은 기술 장비와 교육 인력을 투입, 합작 투자 형식으로 공장을 공동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합작 회사의 이름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라인메탈은 지속적인 공장 인프라 확장을 통해 장기전의 가능성이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 유럽, 북유럽 시장 전체에 대한 시장 장악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공장은 나토 표준 155mm 탄약을 연간 6자리 규모로 생산할 것이라 발표했는데요. 즉 매년 최대 100만 발에 가까운 155mm 포탄이 이곳에서 생산돼 유럽 전역으로 공급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독일의 전방위적인 투자 확대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포탄 가격의 상승이고 두 번째 이유는 한국 방산의 유럽 선점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여파로 현재 유럽에서는 155mm의 가격이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수직 상승한 상태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2,000 정도였던 포탄 가격이 현재는 $1만, 한화 약 1,400만 원까지 상승했다고 합니다. 최소 4배에서 5배까지 가치가 상승한 것입니다. 러시아가 북한에서 산 152mm 포탄 역시 낡고 불량률 높은 것으로 악명이 높았지만 러시아는 개당 약 $600의 높은 가격에도 모조리 쓸어갔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장기화할수록 포탄 가격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나토군이 주로 사용하는 155mm 포탄의 경우 기존 보유량을 포함 대량 공급이 가능한 국가는 자유진영 국가 중 오직 대한민국뿐이란 사실입니다. 나토는 155mm 포탄 확보를 위해 유럽 전역의 방산업체에 다량의 155mm 생산을 요청한 상태인데요.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긴급 상황임을 강조하며 방산업체들의 생산 설비 투자를 독려했지만 유럽은 물론 155mm 포탄 기준 월간 생산량이 15,000개 수준인 미국의 생산 역량을 고려하면 이 정도 물량을 단기간 내에 공급할 수 있는 국가는 오직 대한민국뿐이었습니다. 물론 일본이 지난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우회 지원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여전히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호시탐탐 세계방산의 주류 무대로 발돋움하고 싶어 하던 일본은 이 기회를 발판 삼기로 했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즈는 일본이 미국과 탄약 공급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일본의 탄약 생산 능력으로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만큼의 포탄을 공급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보도를 냈습니다. 현재 일본 자위대가 보유한 탄약 비축부는 2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그중 155mm 포탄의 재고는 약 25만 발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가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지원 보낼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탄약 생산을 늘리기도 쉽지 않은 것이 일본 방산업체들이 정부의 증산 요청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산 포탄을 수입하려던 영국이 결국 포기하고 대안을 찾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해 영국 정부는 대량의 포탄 생산을 결정했고
일본의 방산기업에 라이센스를 주고 하청을 맡기는 방식을 택했는데요. 그런데 생산을 맡은 일본 방산업체 고마스가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고마스가 시제품으로 생산한 155mm 포탄을 영국 관계자들이 검토해본 결과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품질이 떨어진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게다가 애초 예정했던 물량을 일본의 생산 능력으로 소화할 수 없을 거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계획 자체가 전면 백지화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일본 방산업체의 형편없는 수준만 전 세계에 공개되고 말았는데요. 작년부터 유럽방위청은 유럽의 포탄 생산량을 올해까지 연간 140만 발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이며 작년 한 해 동안 우크라이나에 최소 100만 발의 포탄을 지원하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기준 우크라이나가 받은 포탄은 50여만 발에 그쳤고 포탄의 생산을 담당한 현장의 방산업체는 EU 지도자들의 정책 지속성과 예산 투자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3월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마크 켄시언 선임 고문은 기고문을 통해 한국만이 공경에 처한 우크라이나를 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실제로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포탄이 유럽 모든 국가의 양보다 더 많았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습니다. EU는 유럽 이외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2조 6천억 원 규모 포탄 80만 발에 달하는 구매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요. 사실상 이를 감당할 국가는 오직 대한민국이 유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체코와 같은 국가는 아프리카의 남아공에서 수십만 발 이상의 포탄을 들여올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라인메탈의 포탄 전문 생산자 회사인 RDM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RDM은 대량 생산보다는 시험 생산과 시제품 테스트에 특화된 회사로 체코의 수요를 감당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남아공을 통해 중국산 저질 포탄을 싼값에 우회 수입하려던 체코의 꼼수가 아니었냐는 의혹만 불러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서방사회 대한민국을 제외하고는 이만한 포탄을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그러나 전차 왕국 독일, 지상전 최강자 독일은 이런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포탄 시장은 대량 생산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과 시장 선점 효과가 매우 큰데요. 특히 포탄 시장을 먼저 공략해야 전차와 장갑차 판매가 용이하다는 점은 두말하면 잔소리 때문에 독일은 무리를 해서라도 해외 탄약 공장을 새로 건설하거나 인수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인메탈이 인수한 헝가리 공장만 보더라도 지속적인 공장 확장을 통해 마지막 단계에서는 공장의 부지 규모를 150헥타르 약 46만 평 규모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즉 축구장 200개, 여의도 절반 정도 크기의 초거대 규모의 탄약 공장을 확보함으로써 유럽에 진출한 한국 방산기업의 콧대를 꺾어 놓으려는 것입니다. 라인메탈 대변인에 따르면 이 공장의 초기 생산부는 헝가리 방위군이 사용할 용도에 집중할 것이며 추후엔 고폭탄 및 운동에너지 시간융합 탄약 등 다양한 유형까지 생산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라인메탈의 7월 30일자 보도자료에는 120mm 장갑관통, 피난정형 폐기형 사보, DM88 및 DM98 120mm 연습탄, 장거리 H120mm 전차용 포탄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155mm 포병탄, 155mm 속도 양상 장거리 포병 투사체 및 장약까지 생산할 것으로 알려져 한국의 대표적인 탄약업체 풍산을 직접 겨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 건설될 라인메탈의 우크라이나 공장에선 M72 장약을 사용하면 사거리가 27.5km에 달하는 155mm 스마트 유도 탄약까지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히 한국산 포탄의 진입에 앞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도가 강하게 깔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역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미 폴란드가 한국 측에 포탄 생산을 위한 현지 공장을 지어달라고 요청했으며 전문 포탄 기업은 아니지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BAE 시스템즈와 1,759억 원 규모의 155mm 포탄 모듈화 장약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또한 한화는 BAE 시스템즈 외에도 영국 방산기업 바코과도 MOU를 체결, 유럽 진출을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요. 한화의 주된 사업 분야인 자주포 수출을 위한 포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포탄 기술은 현재 미국을 앞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유럽의 군사 뉴스를 다루는 채널 유러피안 디펜스 리뷰지는 지난 아덱스 2023의 리뷰 기사를 통해 탄약 분야 챔피언 풍산의 기술 역량에 대해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2008년 국내 방위 산업체로는 처음으로 방산 수출 1억 달러를 돌파한 풍산은
양과질 모두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여왔으며 경주 안강공장과 부산공장 두 곳에서 5.56mm 소총탄부터 227mm 다연장 로켓탄의 탄두에 이르기까지 우리 군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탄약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엔 국방과학연구소 ADD와 협업하여 80 유도포탄 GGAM을 개발하고 있어 그 기술력을 전 세계에 뽐내고 있는데요. 전술의 뜻, 폴란드 등 동맹국의 현지 공장 건설을 요청해옴에 따라 정부와 풍산 역시 긍정적인 해답을 보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방산파일을 빼앗긴 유럽의 방역이 매서운데요. 지구촌 곳곳에서 세계의 방산거인들과 치열한 경쟁 중인 대한민국 방산기업의 선전을 위해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3년 1월 23일 미국 포탄 부족 영상입니다. 미 국방부가 최근 발표한 국가방위산업 전략, 통칭 NDIS를 살펴보면 미국 수뇌부 역시 자국의 전통적인 국방산업 기반이 지난 수십 년간 매우 축소되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냉전 종식 이후 소련과 러시아를 대신해 미국의 대항마로 급성장한 중국의 산업력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더욱 부각되었는데요. 특히 최근 몇 년간의 사건들, 예컨대 코로나19 위기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등은 미국의 국내 제조업 및 국제 공급망에 심각한 부족을 드러냈습니다. 아무리 국방비에 1,000조 원을 넘게 쏟아붓는다고 해서 천조국이라고 부르는 미국이라 할지라도 절대 혼자서 경제적 국제적 안보를 지켜낼 수 없음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에 NDIS 전략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인도 태평양 지역의 군사적 충돌을 대비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 방산 역량 강화를 위한 다자협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되었습니다. 다만 진짜 문제는 군수물자 생산 역량 부족이 비단 미국의 골칫거리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유럽은 아예 절망적인 수준인데요. 오죽하면 품귀 현상이 일어나면서 포탄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정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현재 유럽의 탄약류 가격은 최저 5배에서 최고 10배까지 올랐는데요. 일례로 스웨덴 국방부 참모총장인 마이클 클레이레슨 중장은 자국 공영 채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 유럽에 걸친 탄약 부족 현상을 실감한 서방 국가들이 자국의 비축분과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앞다퉈 포탄을 사들이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가격이 부풀려졌다며 포탄 수급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실제로 스웨덴과 노르웨이가 공동으로 개발한 155mm 자주포 아처의 포탄 가격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전인 2021년보다 8배 이상 비싸진 상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건 그러면서도 유럽 각국의 포탄 생산 역량이 고만고만하다 보니 가격만 치솟을 뿐 정작 중요한 포탄 수급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건데요. 심지어 독일조차도 길어야 이틀이면 비축한 탄약이 전부 동나는 상태입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군수물자 제조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반면 중국은 탄약 생산에 대규모 투자를 거듭하면서 미국보다 5에서 6배 이상의 포탄 생산 역량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CSIS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초기였던 2022년 약 3,250발의 포탄을 생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년에 4만 발이 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숫자인데요. 그동안 미국은 첨단 미사일 위주로 전술을 구성했고 반면 대규모 포격전은 등한시해 왔습니다. 소위 말하는 미국식 전쟁으로 명명된 국지적 저강도 분쟁을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많은 전문가가 이런 미국식 전쟁을 미래전에 완성된 형태로 생각했는데요.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재래식 전면전에서는 아직 포병이 전쟁의 신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최소한 대규모 포격전만큼은 여전히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 형태라는 게 증명된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에 난다 긴다 하는 나라들이 포탄 부족에 허덕이는 결정적인 이유인데요. 위기감을 느낀 미국은 고작 1년 만에 포탄 생산 역량을 한 달만 4,000발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역시 미국이라는 말이 절로 나올 만큼 폭발적인 성장입니다. 미국은 이를 위해 2022에서 2023년에만 2조 7천억 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투자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심지어 미국은 여기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 2028년까지 월 최대 8만 4천 발 생산까지 역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수치의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미국의 포탄 생산 역량 확장은 정말 빠르고 엄청난 계획이지만
최소 4년은 더 지나야 지금의 6배 물량의 포탄을 생산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중국은 지금 이 순간 미국의 6배에 달하는 포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미국의 포탄 생산 역량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하나의 공장의 생산 라인을 증설하는 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펜실베니아의 스크랜턴 육군 탄약 공장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이제는 아예 새로운 탄약 공장을 추가 건설해야 할 처지입니다. 자칫하면 미국이 준비되기도 전에 양안 전쟁이 시작되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천만다행히 아주 가까운 곳에 해결책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포탄 생산량은 극비인 관계로 대중에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추정은 가능한데요. 과거 우크라이나군의 포탄 부족 현상에 대해 미 국방부는 대한민국을 설득하는 데 성공한다면 41일 이내에 155mm 포탄 33만 발을 전장에 투입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대한민국이 한 달에 최소 24만 발 이상의 포탄을 생산해야 가능한 수치인데요. 우크라이나군이 한 달 평균 9만 발의 포탄을 사용하는데 미국은 이 수요의 10% 정도만 겨우 공급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2023년 12월 워싱턴 포스트의 추적에 의하면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포탄이 유럽 전체가 지원한 것보다 많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는 포탄의 50%인 4만 5천 발 이상은 대한민국 포탄이 사용된다는 뜻입니다. 괜히 대한민국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거론되는 게 아닌데요. 전시 상황에 맞춰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포탄 생산 능력은 다른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독보적입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현재 연간 10만 발의 포탄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 공장을 대한민국에 건설 요청한 상태인데요. 또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유럽의 방산 5대 강국 중 하나로 언급되는 스페인에도 대한민국의 포탄 생산 공장이 건설될 예정입니다. 스페인은 유럽 곳곳에 이미 탄약 공급망을 구축한 나라인 덕에 대한민국 포탄이 유럽에 주입되는 생산기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전망인데요. 현재 세계는 전쟁의 화마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불길은 더욱 거세질 전망인데요. 아무리 미국이라 하더라도 혼자서는 평화를 지키는 게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미국을 도와 전면에 나선다면 게임의 판도는 뒤바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무기고로서 평화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우수한 포탄은 이를 위한 가장 든든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드디어 대한민국이 155mm 사거리 연장탄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 덕에 우리 군은 아무런 추가 개량 작업 없이 K9 자주포의 성능을 수직 상승시킬 수 있게 되었는데요. K9이 기존에 사용하던 K307H 미비포탄의 사거리가 40km임을 감안하면 무려 150% 이상 향상된 셈입니다. 게다가 55km에 육박하는 사거리로 전세계를 놀라게 했던 K315H1의 포탄과 비교해도 5km 이상 향상된 건데요.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직은 군에서 요구한 시험평가 기준을 통과한 상태일 뿐이라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개발된 사거리 연장탄은 사거리 연장을 위해 하나의 포탄의 비비 방식과 랩 방식을 모두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려면 우선 포탄에 대해 조금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포 포탄을 말할 때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건 H라는 이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K307이나 K315도 모두 앞에 H를 달고 있는데요. 이는 하이 익스플로시브, 즉 문자 그대로 높은 폭발성 또는 많은 화약을 의미합니다. 우리말로는 고폭탄이라고 하는데요. 폭갱을 형성할 수 있는 이종 폭발물 같은 고성능 폭약을 작약으로 충전한 모든 부류의 폭탄이나 탄약을 말합니다. 말이 어려운데 그냥 고화력 폭발물 정도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초속 3에서 9km 이상의 엄청난 전파 속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일반 화약과 다르게 전용신관이나 기폭장치가 필요할 정도로 둔감하다는 게 또 다른 특징인데요.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군에서는 총알을 제외한 거의 모든 폭발물에 이 고폭탄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군필 시청자분이시라면 익숙하실 세열 수류탄이나 M203, K201 유탄 발사기 등에서 사용하는 유탄들도 전부 고폭탄의 일종입니다. 하지만 현대전에 들어서고 포병에게 원하는 전투 수행 범위가 넓어지면서 그 한계도 뚜렷해졌는데요. 일례로 우리 군에서 사용했던 M107H 포탄의 경우 최대 사거리가 고작 18km 내외에 불과합니다.
방열한 상태에서 적의 정면 공격에 대응할 방법이 없는 포병 입장에서는 짧게만 느껴지는 거리인데요. 그래서 등장한 게 HBB 포탄, 이른바 항력 감소 고폭탄입니다. 일반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의 후방에는 진공이 생기면서 상당한 악력이 발생합니다. 스포츠카에 스포일러가 달린 것도 이 후방에 생기는 진공과 항력을 감소시키기 위함인데요. 반면 포탄의 경우 스포일러를 달 수도 없는 노릇이다 보니 항력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포탄에서 발생하는 항력의 50에서 60%는 포탄 후방의 평평한 부분, 즉 탄저부에서 발생하는데요. 직관적으로만 보면 이 항력을 없애주는 것만으로도 사거리를 50에서 60% 향상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방법인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획기적인 방법이 BB포탄입니다. 탄저부에 항력이 모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곳에 빈 공간이 있기 때문인데요. 포탄이 날아가면서 탄저부에 진공이 생기기 때문에 그 빈 공간을 메우려 주변에 공기가 모이고 이로 인해 뒤로 잡아 끄는 힘, 다시 말해 항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탄저부의 빈 공간을 메워주기만 하면 항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BB포탄은 포탄 바닥에 가스를 방출하는 장치를 달았습니다. 이 가스가 추진력을 발생시키지는 않지만 탄저부에서 발생하는 빈 공간을 메꾸면서 공기가 모여들 공간을 차단합니다. 물이 가득 찬 대야에 컵을 거꾸로 들고 쑤셔 박으면 내부의 공기 때문에 물이 차지 않는 것과 비슷한 원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베이스블리드, 사물의 아래에서 흘러나오는 포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BB 방식을 이용해 정말로 K9 자주포의 사거리를 2배 이상 향상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K307HBB인데요. 대한민국이 순수 국내 기술로 자체 개발한 최초의 155mm 자주포탄인 K307은 고폭의 항력 감소 추진 방식의 포탄으로 사거리 40km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 개발한 M107에 비해 무려 2배 이상 사거리를 확장한 셈입니다. 그런데 잠깐 아마 이쯤에서 다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사실 BB포탄은 좀 멍청하게 느껴집니다. 그도 그럴 게 가스를 방출할 수 있으면 진짜 로켓도 달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항력을 감소시킬 게 아니라 진짜 로켓을 달아 추진력을 발생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레포탄이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든 포탄입니다. 대한민국은 K315H 레포탄으로 55km의 사거리를 달성하면서 세계 최장 수준의 사거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K9 자주포가 세계적인 명품이 될 수 있었던 저력인데요. 그러나 레포탄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가격입니다. HBB 포탄의 경우 일반적인 H 포탄에 비해 약 1.5에서 2배가량 더 비쌉니다. 그런데 심지어 레포탄은 HBB보다 훨씬 비쌉니다. 포탄에 로켓을 달았으니 당연한 결과인데요. K315가 한 발당 얼마에 생산되는지는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야포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우리군에서 11만 4천여 발 양산에 그친 걸 보면 적지 않은 금액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군이 보유한 K9 자주포만 1,300여 문에 달하고 여기에 K55A1까지 더하면 어림잡아도 155mm 자주포만 무려 3,000문에 육박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300문의 야포를 보유한 우크라이나군이 고작 한 달 만에 평균 11만 발의 155mm 포탄을 쏟아부었으니 아주 단순한 계산으로 우리 군에선 고작 3일 만에 K315 비축분을 죄다 소모할 수 있는 셈입니다. K315의 양산 수량이 얼마나 적은 숫자인지 짐작할 수 있으실 텐데요. 문제는 또 있습니다. BB포탄에서 발생하는 가스는 추진력 없이 탄저부 진공만 메우는 형식이라 한도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레포탄은 강력한 추진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연소 패턴이나 점화 순간에 따라 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사거리는 길어지지만 그만큼 명중률은 떨어진다는 뜻인데요. 또 아무래도 탄저부에 로켓을 탑재하다 보니 작약의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미 육군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155mm 레포탄인 M549A1의 경우 TNT 약 6.6kg 분량의 작약이 충전됩니다. 반면 일반고 폭탄인 M795의 경우 TNT 10.8kg 분량의 작약이 충전되죠. 그러면서도 사거리는 각각 30km, 22.5km로 7km 차이고 동시에 최대 사거리에서 CP는 M549A1이 259m, M795는 139m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럴 거면 BB포탄까지 갈 것도 없이 일반고 폭탄을 사용하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이 들 정도인데요. 물론 포병 전력에 있어 사거리는 곧 전투력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사거리가 증가한 것만으로도 전투 면적이 기하급수적으로 넓어지고 이에 따라 적과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기습 위험도 적어집니다. 다시 말해 생존성이 높아진다는 건데요. 자주포란 어디까지나 야포에 엔진과 바퀴를 단 무기체계일 뿐 전차나 장갑차와는 궤가 다릅니다. 일례로 세계 최고 수준의 방어력을 보유한 대한민국의 K9 자주포도 장갑 두께는 35mm로 기껏해야 전방위 14.5mm 기관 총탄 방어가 한계입니다. 이쯤이면 10m 떨어진 152mm 고폭탄의 폭발에 승무원을 지킬 수는 있겠지만 정상적인 가동에는 제약이 큽니다. 따라서 적의 대포병 사격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화력과 생존 가능성을 모두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투 지속 능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포격은 기본적으로 지역 제압과 화력 지원의 목적이 있고 이에 따라 막대한 양의 포탄을 소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군의 교리는 개전과 동시에 막대한 화력을 쏟아부어 적의 도발의지를 완전히 박살내는데 맞춰져 있습니다. 결국 어느 하나가 빼어난 게 아니라 사거리, 명중률, 위력 그리고 가격까지 모든 면에서 준수한 포탄이 진짜 좋은 포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를테면 대한민국이 새롭게 개발한 155mm 사거리 연장탄이 좋은 예시가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사거리 연장탄에 대한 정보가 극단적이다 싶을 정도로 적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개발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사거리 연장탄 개발 착수에 대한 소식이 처음 들린 게 2014년이니 자그마치 10여 년이 걸린 건데요. BB포탄의 항력 감소 방식과 레포탄의 로켓 추진 방식을 모두 적용한 게 주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에서 오직 대한민국만이 가능한 새로운 방식인데요. 현재 이 사거리 연장탄의 가치를 알아보고 벌써부터 행동에 돌입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폴란드입니다. 그것도 심지어 2023년부터 관계당국과 대한민국 최대 탄약 제조업체인 풍산 측에 지속적으로 대규모 현지 탄약 공장 설립을 요청해왔는데요. 그도 그럴 게 현재 폴란드는 무기는 있어도 정작 탄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유럽의 탄약 생산 능력이 박살나면서 수급처도 마땅찮은 상황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전부 곳간이 말라가고 있는 탓입니다. 그나마 이유가 지난 6월과 7월 군사물자 생산에 각각 5억 유로를 투입했지만 짧게는 6년, 길게는 10년은 있어야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의 물량을 회복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심지어 여기에 장기적인 자금 지출이 부담되는 유럽 일부 국가들은 포탄 생산업체와 장기 계약을 맺지 않고 일단 기다려보자는 식의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도입하는 K9 자주포만 670문에 달하는 폴란드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데요.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제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럽의 포탄 재고는 날이 갈수록 부족해질 전망입니다. 이는 비단 자주포 포탄뿐만이 아니라 전차 포탄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전차포탄 기술력까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텅스텐, 탄자 날개 안정 분리철갑탄은 미국의 열아우라늄탄과 동급의 관통력을 보여줍니다. 국내 순수 기술로 개발한 특수광 기술 덕분인데요. 열아우라늄탄을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뿐이라는 걸 감안하면 이는 상당한 장점입니다. 큰 구조적 개량 없이 자국 전차의 화력을 올리고 싶은 모든 나토 소속 국가들의 수요를 한몸에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여기에 더해 막대한 포탄 수요 물량까지 합치면 오히려 이쪽에서 나서서 폴란드의 탄약 공장을 짓고 싶은 심정입니다. 더군다나 군비 확장에 소극적인 유럽의 경향을 생각하면 문자 그대로 장기적인 시장 독점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민주주의의 무기고가 되어가는 대한민국의 선택에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